오늘의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통일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태극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미주 방문을 끝내고 이제 왔는데요. 우리 그 통일 아카데미 사실 저도 미국 가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계속 연락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통일 아카데미를 한 지가 벌써 이제 1년 6개월이 됐잖아요. 작년 1년 동안에 하고 올해 벌써 이제 6월이니까 6개월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제가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통일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일조를 좀 해야 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것을 전파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지금 각종 세미나도 하고 지방을 지금 계속 돌면서 저희가 이제 강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저희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슴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학정을 피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그러한 그 후세들 본인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마 남들보다도 더 그런 그 반공의식 그리고 국가 간의 투철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자꾸 대한민국이 작용화되어 있고 또 작용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중심을 잡고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것을 좀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선 뭐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실 이번에 그 미주 방문을 통해서 제가 그 LA와 시카고, 워싱턴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민들 분들한테 이제 항상 강조를 한 것은 이제 그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 우리가 왜 도대체 미주 방문을 뭐라 하고 뭐 스위스 제네바에서 왜 우리가 그런 해외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뭐 작년에는 우리 뭐 진 박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캄보디아를 저희가 한 25명이나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이게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또 정부가 손을 못 대는 것을 우리 민간단체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단체들이 먼저 들어가서 성과를 거둬야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우리 이북 도민뿐만이 아닌 이산가족, 다시 말씀드리는 이산가족이라는 것 말이죠. 우리 실향민들 플러스 탈북민들 플러스 그다음에 뭐 납북자, 국군 포로 뭐 전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산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념관도 좀 만들고 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뭐 재단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이 진정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계획을 잡고 실천을 하고 실현을 해서 정말 그 의미 있는 이산가족의 날 그런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동참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직원 난파 공작원이었고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2차 난파 공작 임무 수행 중 픽업이 되었고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분석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북한학 박사이십니다. 우리 강사님 여기 영상 이제 볼 때 이제 살구머니 이제 우리 강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협 정도가 될 수 있는지를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예. 예. 한번 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했던 건데 이 칼 던지는 건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게 젓가락하고 이 과일 칼 과도인데 원래 이제 그 던질 때는 이 과도 같은 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제가 지금 원래는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거든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그냥 던지는 것만. 네. 조심이다 이거 정말. 야 이거 어떻게 돌릴 수가 있냐?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진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박사님, 저게 일반인들은 저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 내가 한번 해볼까? 해봐요. 한번 내가 본인이 가서. 네. 본인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면 어떤지. 저 주시에서 아까 이 정도 여기였어. 김관점에 앉아서 해요. 그래서. 안 돼. 일꾼병장 박병장. 이거 끝병장. 야 됐어 들어와 이제. 알았어. 네가 맞히면 재미없지. 그래. 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곽인수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동영상에는 김동식이라는 이름을 제가 달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95년도에 여기 한국에 침투했다가 사실은 잡혔습니다. 원래 제 고향은 황해도 해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서 제가 62년생인데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졸업하고 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파이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거기에는 1년에 약 한 100명 내지 한 200명 정도를 전국에서 정말 엄격하게 뽑아가지고 사실 뭐 북한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보다 저희가 다녔던 대학이 원래 더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은 교육성에서 관장을 하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은 노동당에서 관장을 해요. 그래서 그 대학을 85년도에 졸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젓가락 던진 그 장면이 대학교 때 이제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에 특전사나 UDT나 이쪽에서 훈련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4년 동안 제가 대학을 4년을 다녔는데 그놈의 대학은 방학도 없어요. 휴가 여박 외출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매일 싸우는 방법만 배워주고 총 쏘고 뭐 두드려 패고 하는 방법만 배워주는데 어쨌든 그 대학을 85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남한에 침투하는 교육을 이제 또 집중적으로 받아서 90년에 제가 한국에 침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90년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누가 총리를 했냐면 아마 강영훈 총리하고 정원식 총리가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고요. 노태우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때 그 범죄와의 전쟁 할 때 제가 서울에 살았습니다. 어디 살았냐면 저 동작구 대방동에 살았습니다.
대방동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이 여기에 살면서 요새 그 간첩단 사건 많이 나오죠. 그 간첩단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간첩단을 2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저 묘비 사진이 저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선실이라고 하는 거물급 간첩입니다. 그 당시에 75세 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를 사실상 제가 업고 갔습니다. 북한까지, 평양까지 데리고 가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돌아가서는 북한에서 주는 그 영웅칭호, 북한에서는 제일 그 높은 그 훈장이 영웅칭호입니다. 국기훈장 1급을 다 받고, 그때부터는 한 5년 동안은 차관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9월 달에 2번째 2차로 한국에 침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작 임무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또 그 이석기 같은 사람들 포섭해서 간첩망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이 있었습니다. 침투한 간첩이.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을,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을 접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데리고 들어와라.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도 75세였습니다. 이선실은 제주도 사람이었는데 제가 2번째로 데리러 나왔던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은 충청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양반은 이제 6.25 때 의용군으로 이제 월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임무가 2가지를 받아가지고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동안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성남, 그 다음에 저기 대전, 그 다음에 광주 이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석기 같은 그런 양반들을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포섭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북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번 내 김정일이가 보내서 왔으니까 한번 우리하고 손잡고 한번 잘해보자. 했는데 첫 번째 나왔을 때는 2개의 간첩망을 만들어 놨는데 2번째는 만들어 놓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95년도에 오니까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90년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북한하고 막 손잡으려고 했는데 95년도쯤 오니까 조금은 이제 좀 안 하겠다 이런 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울하고 대전,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7명을 만나서 포섭을 시도했는데 그 당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는 놈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 이인영이,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굽니까, 저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에 했던 우상호, 이 2놈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고요. 오늘도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저 전라북도 군산에서 횟집하는 하문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제가 만나서 했는데 이 친구도 포섭이 안 됐고,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에 했던 호인에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386 세대들인데 제 또래들이에요 다. 그 당시에 이제 만나서 내가 북에서 왔다고 했는데 요 4사람은 우리 경찰에다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포섭이 잘 안 돼서 스님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냐면 충청도 충남 저기 그 부여에 있는 정각사라고 하는 작은 절이 있습니다. 스님이니까 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접선을 이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절에 이 양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저 국정원이나 경찰 수사관들이 가서 이제 몰래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뭐 와당탕 총격전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권총을 휴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격전이 붙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보니까 뭐 새까만데 뭐 저희가 뭐 권총 요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뭐 게임도 안 되겠고 해서 도망가면서 이제 총격전을 하다가 저는 총에 맞아서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데리고 왔던 조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3일 만에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젓가락 던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저게
대학에서 4년 동안 이 훈련 받으면서 그 과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건데 저도 사실은 저거를 제가 2017년에 김정남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죽었잖아요. 암살당했을 때 그때 TV조선에서 저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저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었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저 기술이 이렇게 몸에 남아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던지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참 훈련이 무섭다. 사실은 북한에 저렇게 매년 훈련하는 애들이 한 100명 정도는 계속 훈련을 합니다. 뭐 많이는 못하고요. 경제난 때문에. 저희 때가 이제 80년대 초반이 북한이 이제 피크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 200명 정도가 저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고 여기에 한국에 나오는 사람은 200명 중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동기 중에서는 저가 혼자서 침투를 했었고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을 듣기로 하고 제 소개는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그 김동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가 잡힐 때 우리 그 언론에 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아마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그렇게 나올 텐데 지금 현재는 곽인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원래 현풍 곽가입니다. 근데 이제 공작원들은 그 활동을 할 때 그 본명을 일체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곽씨라고 하는 성이 희성이다 보니까 뭐 흔한 이제 김씨나 이씨면 그냥 그 본 있는 성을 쓰라고 이렇게 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성씨가 좀 드문 성이어서 곽씨라는 성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계속 이씨 쓰고 김씨 쓰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원래 본성으로 돌아와서 곽인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어르신들이니까 이 북한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요즘에 간첩단 사건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북한은 이제 북한이 노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김정은 체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적화통일이라고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김정은 노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북한의 목적입니다. 김정은 그냥 죽이면 죽어야 되고 김정은이 살려고 그러면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정은 그 고모부 장성택 죽는 거 봤죠? 북한은 그런 체제입니다. 뭐 6.25 때 무슨 백마고지 전투에서 아무리 큰 공적을 세워도 김정은이가 쟤 죽여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게 북한입니다. 그렇게 독재 체제인데 그 대한민국 모든 전체를 다 김정은 체제로 만들고 김정은 노예로 만들겠다 하는 게 북한의 목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작도 하고 또 회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했던 일의 목표 자체가 김정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침투해서 대한민국 내에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또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고 싸우는 그런 그 전위 세력 집단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주사파 또는 그 운동권 애들 북한의 명단이 다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뭐 혹시 뭐 주사파 아니면 친북, 종북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뭐 누구겠다. 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북한에는 그 명단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인영이 우상호 북한의 명단 다 있고요. 그 사람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파일이.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하자면 이런 그 기구가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노동당 내에 큰 조직들이 2개가 있습니다. 통전부하고 문화교류국이라고 있는데 통전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통일부하고 회담할 때 나오는 애들이 다 노동당 총전부 애들입니다. 뭐 저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는 주 목적이 통일부하고 회담하는 게 아닙니다. 회담하는 거는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거 한 끝에 조금 있고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대한민국의 소위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죠. 뭐 범민련도 있고 뭐 이런 좌파 단체, 친북 단체들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조총련도 있고, 미국 가면 뭐 재미동포 단체라고 또 재미동포 전구연합 같은 조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전부가 관리를 해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89년도에 임수경이가 북한에 갔었잖아요. 그 임수경 같은 애들을 다 통전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뭐 문익환 목사도 갔었잖아요. 황석영이도 가고 이런 사람들을 다 통전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 그 민간단체들 다 들어가면 통전부 애들이 다 나와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통전부가 하는 일이고 이 문화교류국이라고 하는 부서가 바로 제가 있던 부서인데 이 부서는 뭐냐면 언도에서만 활동을 해요. 오픈은 안 시키고 이 뒤에서 밑에서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저 같은 공작원들을 침투시켜서 간첩들을 포섭하고 여기다가 간첩망을 부식하고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민노총에 들어가 있던 애들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청주 간첩단 해가지고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제가 있었던 부서에서 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은 못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해요. 북한 그 공작부서에 그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가서 여기에 있는 애들 데리고 불러내다가 이제 만나서 뭐 교육도 하고 돈도 주고 해서 들여보냈는데 이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이제 문화교류국 국장입니다. 국장이면 장관급입니다. 장관인데 그 양반이 제 대학교 2년 선배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도 같이 다녔고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양반도 2번 왔다 갔습니다. 이 양반은 2번 와서 다 성공하고 갔죠. 성공하고 갔다는 게 무사히 갔다는 거고요. 저도 사실은 그 스님이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 그 스님이 이제 이미 우리 경찰에 잡혀가지고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잡힌 겁니다. 뭐 제가 이제 뭐 말이나 행동을 실수해서 잡힌 게 아니고 그 양반이 전향을 하는 바람에 우리 그 정보기관에서 저희가 온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걸 몰랐고. 그래서니까 이제 이 양반들은 미리 알고 현장에 가서 잠복을 했고 저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그냥 와장탕 붙은 거죠.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작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이제 또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큰 공작 부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옛날에 그 무장공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아시죠? 그런 애들 군인들 들이보내 가지고 군사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희 같이 침투하는 사람들 안내해서 이제 여기다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호송 안내.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들어와서 우리 그 전략 시설물들 예를 들면 뭐 제일 중요한 건 핵발전소, 그 다음에 뭐 미사일 기지, 비행장, 항만, 철도 이런 거 교량 다 폭파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공작을 하는데 공작을 하려면 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작원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공작원 선발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그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1년 동안 검증을 합니다. 맨날 불러가지고 면담하고 면접하고 신체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하고 신원 조회하고 이거를 1년 동안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전국에서 그때 당시 제가 뽑혀갈 때는 5명이 뽑혀갔습니다. 5명이 뽑혀가서 졸업할 때는 4명이 졸업했습니다. 4명이 졸업하면서 다른 데서 또 스카우트 돼가지고 6명이 졸업을 했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뽑아다가 이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북한 사람들도 저 대학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대학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열에 가려져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200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뽑아다 양성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200명은 뭐냐면 침투 요원들 양성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공작원으로 가는 사람이 한 6명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 대학 과정, 그러니까 뭐 교양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특수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면 뭐 독도법, 그 다음에 무술, 격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오토바이, 뭐 배 이게 운전하는 거, 그 다음에 폭파,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수영.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안 배운 거는 어디서 하는 것만 안 배웠냐면 하늘에서 하는 것만 안 배웠습니다. 항공에서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기에 낙하산 타고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 안 하고 휴전선을 통해서 이제 철책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 그걸 넘어서 들어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뢰를 갖다가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지뢰를 탐색해가지고 해제하는 방법. 뭐 그다음에 철조망을 어떻게 벌리고 들어오는지, 자르고 들어오는지 이런 훈련들을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수영하고, 여기 이제 한강에 옛날에는 저기 김포 쪽으로 해가지고 한강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수중 침수인데 그거는 이제 스킨스쿠버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통 메고 여기다가 빨대 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는 방법. 그걸 하려면 또 해상으로 들어오려면 배를 또 운전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배 운전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4년 동안 격술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태권도, 유도, 합기도, 뭐 호신술, 잡기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매일 1시간 반 내지 3시간을 합니다. 매일 4년 동안 매일 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 저 태권도 학원에 애들 한 1년만 보내도 뭐 몇 단씩 올라가죠. 저희는 4년 동안을 진짜 사람을 상대를 죽이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칼로 찌르고 뭐 사람 때려가지고 죽이는 훈련을, 그거를 4년 동안을 하면 그야말로 인간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졸업시켜서 공작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원으로 또 오면 훈련이 다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향이 이제 황해도인데, 제가 지금 말투가 어디 말투입니까? 서울 말투죠. 예. 저는 사실은 황해도지만 서울 말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예. 공작원들은 어디 그 현지에 나가면 그 현지의 말을 완벽하게 배우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칼기 사건의 김현희 아시죠? 김현희는 평양 여자인데 이 여자는 해외 파트이기 때문에 그 일본어하고 중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도 지금 만나면, 최근에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만, 김현희 만나면 김현희가 평양말을 해요. 서울말을 못해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한국말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는 침투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 말 쓰면 다 신고했잖아요. 신고하면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말과 문화를 완벽하게 배워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그 한국의 말을 배워준, 서울 말을 배워준 사람은 용산 출신이에요. 용산구 후암동 출신인데 용산고등학교 나오고요. 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나왔어요. 그 양반이 연세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 당시는 젊었는데 제가 6년 7년도 그때 배웠는데 그 당시는 40대였어요. 그분이 41년생이니까 60학번. 용산고등학교 나오고, 그때는 용산고가 명문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4.19 때 자기가 외대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외대 졸업하고 공군본부에서 통역장교까지 했어요. 불어 통역장교. 그리고 프랑스에 유학을 왔다가 이 양반이 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으로 이제 뛰어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서울의 말과 문화를 완벽하게 배워줬죠. 그래서 저는 고향이 황해도지만 황해도라서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서울의 말과 문화를 그때 당시에 다 완벽하게 제가 배워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사진이 이게 4명이 사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기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이고 양쪽에 있는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은 충청도고요. 요 가운데 2명은 이제 경기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저 어디 사람이냐면 천안 사람이에요. 78년도에 저 홍도에 여름에 그 피서 갔다가 거기서 납치된 사람들이에요. 요 저 가운데 있는 둘은 이제 경기도 평택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은 이제 서해에 놀러 갔다가 이 양반들도 그때 납치됐습니다. 60년생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77년도 8년도 그때 당시에 납치돼 갔는데 왜 납치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6.25 때 월북한 사람들이 주로 공작원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공작원 역량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 사람을 쓸 생각을 벌써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북한 사람들은 여기 말과 문화도 모르니까 이 양반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지 이제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납치하다가 공작원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맨날 울고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 훈련을 시켜도 뭐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거기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납치해갔는데. 그러면 이제 뽀록 나니까 못 보내고 거기다 놓고 우리한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한테 뭐 교련도 배우고요,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이 완벽하게 하려면 뭐 대한민국의 그 한국 노래, 뭐 그 다음에 뭐 드라마,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름 다 알아야 되고요. 노래도 뭐 한 200~300곡은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누구든 만나서 뭐 얘기하면 얘가 한국 사람이 맞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저기 지금 그림 저기 그 사진을 보면 저거는 이제 평양 교회에 그 무슨 사진이냐면 이런 산에다가 터널을 뚫어놨어요. 산중턱에다 터널을 쫙 뚫어놔가지고 한 1km 정도 뚫어놔가지고 그 안에다가 한국의 거리를 쫙 만들어놨습니다. 슈퍼마켓, 뭐 문방구, 저 다방, 쫙 만들어놓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그 촬영 세트장처럼.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시설마다에 한 사람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납치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월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터널 앞에 가서 입구에 들어갈 때 이제 돈을 받습니다. 한국 돈을. 그럼 들어가서 실제 돈을 쓰면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뭐 아주머니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고 아니면 여기 뭐 빵 하나 주세요. 그러고 그럼 나올 때 계산하고 나오고. 북한하고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실습하는 실습장을 터널에다 뚫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이 대한민국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 그 다음에 뭐 무전이라든지 무전을 받아갖고 해문을 하는 이제 암호 해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교육을 이제 받는 그런 훈련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훈련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난파시키는데 훈련을 받아서 난파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제가 81년도에 가서 90년에 나왔으니까 10년 만에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97년도에 1997년 2월 달에 저기 경기도 분당에서 이한영이라고 하는 그 김정일의 처조카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97년도에. 그때 그 97년도에 와서 그 이한영이 암살하고 간 암살범이 누구냐 하면 제 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선배인데 이 양반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저는 95년도에 나와서 두 번째 나와서 잡혔는데 제 1년 선배는 97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훈련받았다고 해서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이상 된 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서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난파시킬 건지.
정말 뭐 여러 가지 훈련이나 교육이나 또는 어떤 그 사람들하고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품성이 이런 걸 봐서 확실하게 할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 뽑은 사람들을 가지고 1년 내지 2년은 또 준비시킵니다. 여기 한국에 나오려면 뭐 최소한 6개월. 그냥 뭐 덜렁덜렁 해가지고 야 빨리 갔다 와 훈련 받았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준비를 시키냐. 제일 중요한 거는 신분을 어떻게 세탁할 건지. 좀 북한 놈인데 한국에 나와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북한 사람의 제 옛날에 그 곽씨를 갖고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실제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저 장만순 위원장님처럼 장만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서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똑같이 위조를 합니다. 장만순 주소 저기 경기도 하남 어디 딱 해서 똑같이 위조를 해가지고 사진만 내 거를 붙여요. 그 다음에 지문만 내 거로 찍습니다. 비인 주민등록증 용지 북한 다 갖고 있어요. 다 만들었어요. 걔네들이. 여기서 도둑질에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은 우리 그 저기 뭡니까 미국의 $100짜리 위조 지폐 진짜보다 더 진짜로 만드는 게 북한입니다. 그까지 그 신분증 하나 위조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분증 빈 용지를 갖고 옵니다. 저희한테 와서 저희한테 받아가는 거는 지문밖에 받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맨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몇 장. 그 전에 이렇게 하고 모델이 돼주는 거죠. 그러고는 침투하기 직전에 딱 되면 그 신분증을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장만순 위원장님은 여기서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장 위원장님이 뭐 사고라도 내거나 아니면 뭐 살해범으로 해서 뭐 수배라도 됐다 이러면 수배되면 숨지 않겠어요? 안 잡히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된 걸 모르고 이제 이 신분증 갖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검문에 걸리면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분을 세탁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는 보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62년생에 서울말을 배웠으니까 60년대생 중에 서울놈 거 주민등록 용지를 갖다가 저한테 줍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신원을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실제 만드는 건 이렇게 신분증 가짜 신분증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떻게 들어올 거냐. 휴전선으로 들어올 거냐, 해상으로 들어올 거냐. 해상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 어떻게 갈 거냐. 여기 들어와서 숙식은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은 참고적으로 월세 전세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그 주택을 그냥 이렇게 주어요. 그 빌려주는 거죠. 너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서 사는 게 이제 북한인데, 여기는 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내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 월세, 뭐 옛날에 사글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가면 그 대학가에 가면 하숙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 거냐. 아니면 여기 뭐 돈만 있으면 호텔에 가서 장기 숙박해도 되잖아요. 한 달치 긁어버리고 야 나 한 달 살게. 그러면 사는 건데 이제 북한에서 돈을 갖고 나오는데 돈은 갖고 나와요.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저희는 한 번도 여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요새야 뭐 돈만 있으면까지 거 뭐 호텔에 가서 그냥 세 끼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는 돈을 주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서 써야 될지 깜깜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인영이가 뭐 어디서 뭐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다. 국회에 가서 어떻게 만나지 걔를? 이런 것들.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포섭해서 포섭한다면 간첩망을 어떻게 만들고 간첩망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북한과 연계 연락을 어떻게 할 거냐. 인터넷으로 할 거냐 무전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시 상황, 돌발 상황. 예를 들면 뭐 가다가 저도 경찰 검문 여러 번 걸렸거든요. 청량리역에서도 걸렸고
뭐 가다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90년에 오니까 90년 95년에 경찰관들 지나가면 그 승인했다가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면 전 신분증 줘야지 어떡합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면 신호조에 탁 하고 그러면 그냥 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 몇 번 당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대로 걸렸다. 경찰이 뭐 손목 잡고 가자 그런다.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럼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드려 패고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잡히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상대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경찰도 뭐 때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 거냐? 그래서 만년필을 하나씩 갖고 나옵니다. 파카만년필. 파카만년필은 뭐냐면 독총이에요. 이놈을 쏘면 5m 이내까지는 사람이 죽어요. 딱 한 발짜리. 파카만년필을 딱 돌려가지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 딱 소리 나면서 총알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게 독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한 5분 만에 즉사합니다. 그 다음에 독침도 갖고 오고. 독침은 볼펜처럼 생겼습니다. 이거 딸깍딸깍 하는 거. 그냥 대고 쑤시면 그냥 그게 이제 또 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휴대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비상시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그걸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장관 차관한테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장 차관이 오케이. 그러면 나오는데 이 나올 때는 반드시 김정일의 지금은 이제 김정일 죽었으니까 김정은의 이제 사인을 받아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을 통해서 나오는데 해상을 통해서 나오려면 공작선이 두 척이 움직입니다. 공작선이 보통 한 30m 정도 돼요. 큰 공작선인데 여기 인원이 한 25명 정도 탑니다. 50명이 저희를 2명을 여기 한국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50명이 움직여요. 그리고 저건 북한 해상에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 해군이나 공군이 그거를 자기들이 통지를 받지 못하면 바로 그냥 총 쏴가지고 포 쏴가지고 격침시키니까 그거 다 통보해주고 다녀야 되고 이게 뭐 저희가 침투하는 게 이게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냥 오고 싶다고 해서 뛰어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전체 국가가 움직여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를 타고 저는 이제 어떻게 왔냐면 혹시 이제 진남포 쪽 그 고향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포 그 항에서 그러니까 대동강 저 하류에서 공작선을 타고 황해를 통해서 이제 그 중국 영해 쪽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영해에 들어가서 쭉 남하를 해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산동반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중국 그 항에 들어갑니다. 걔네들 항에 들어가서 그 항에는 이미 북한 그 상선이 와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중간 보급을 해주려고 상선 옆에서 대고 뭐 제일 중요한 건 기름,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을 다 중간 보급을 받고 거기서 이제 타이밍을 보다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 밑에까지 제주도 남단 공해상으로 쫙 해서 동진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남단 공해상까지 들어와요. 거기에서 이제 제주도 남단에서 이런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런 무기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 남단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런 반잠 수정을 배 밑창에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명 자선이라고 하고 큰 배를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밑창에서 배를 다시 꺼내 가지고 환승을 합니다. 환승을 해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오냐? 그 해안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수제선 해안선으로부터 약 한 1km 전방까지 들어와요. 1km 전방까지 들어와서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킨스쿠버 다이브를 공기통 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안에 상륙하는, 육지로 상륙하는 그런 방법으로 침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에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칼호텔 앞으로.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산 일출봉 오른쪽에 넣어놓고 옆에 그 온평리라고 하는 작은 그 어항이 포구가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냥 여기다가 그 연구선 공작도 하고 또는 뭐 들어와서 가만히 있고 이제 이랬는데 80년대 후반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내 신분을 밝힙니다. 여기 애들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인영이나 우상호한테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나 북에서 왔어. 이인영이를 어디서 만났냐면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만났습니다. 기독교회관 2층에 커피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갖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 북에서 왔다. 그래서 이인영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당신 말이야, 안기부 뿌락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하고 얘기 안 해.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신고는 안 했죠. 우상호는 어디서 만났냐면 저기 강남 신사동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나 북에서 왔다 그랬더니 한번 좀 어떻게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아,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랍니다. 조용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어쨌든 이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는 신분을 확실하게 까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작 방식이 변했고, 여기에 있는 이 남자, 이 친구가 바로 제가 1차 때 들어와서 90년에 들어와서 포섭했던 사람입니다. 황인호라고. 황인호가 이제 어떤 양반이냐면 80년 사북 사태 있잖아요. 거기에 주무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저기 뭐냐면 그 사북 그 탄광에 그 만든 뭐 강원랜드 있죠. 카지노 거기에 그 아마 그 이상가 감상가로 내정됐다가 언론에서 뭐 간첩을 그걸 시키냐 그래 떠들어가지고 그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황인호가 바로 제가 포섭에서 여기다 만들어놨고, 저 양반은 제가 북에 갈 때 데리고 갔었어요. 평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다 훈련을 시키고 다시 내보냈죠. 그런 이제 조직이었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간첩단 사건들이 여러 개가 일어났는데 몇 가지 제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간첩단을 만들면 간첩들을 다 북한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나게 해주고 뭐 교육도 시키고 훈련시켰는데, 요새는 그거보다는 해외가 더 편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 쪽으로 다 불러냅니다. 동남아는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캄보디아 이게 친북 국가예요. 공산국가고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거기서 나가서 활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불러내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관광지입니다. 뭐 공산국가라 해서 못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갈 수는 없는데, 그래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해외에서 주로 이제 애들을 만나서 교육하고 거기서 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작을 하는데 옛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저희 때에는 뭐 무전기 주고 막 그랬어요.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첨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간첩들한테 뭐 임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더라고요. 예. 너무나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범위까지, 뭐 어떤 간첩한테는 뭐 조선일보 폐간 투쟁해라. 이게 도대체 뭐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반대 투쟁을 해라. 저 시골에 있는 간첩들한테 그런 임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맞지 않는 임무도 주고 있다. 그런 경우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간첩 활동의 그 방향, 중심 방향이 어디로 가 있냐? 노동자한테 가 있습니다. 민노총, 그 다음에 한국노총, 요런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진보당, 진보정당 얘네들을 포섭하는데 중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사례들 나오면 뭐 많은데 어쨌든 이런 그 간첩단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서 지금 다 기소가 되고 이제 아마 재판이 될 겁니다. 제가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제가 갑니다. 가서 증인을 섭니다. 이놈들을 이제 간첩이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서는데 가서 보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이 얘들이 간첩 활동을 한 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는 보통 인정이 돼요. 이 증거들이 많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만든 조직이 간첩단이 맞느냐 반국가 단체가 맞느냐 이건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이걸 인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간첩단은 조직이 어떻게 돼 있다는 실체가 없어요. 뭐 누구 뭐 우리 위원장님처럼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 책임자 나는 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두로. 이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판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재판을 제가 갈 때마다 굉장히 제가 불만스러워요. 저 판사는 도대체 저놈은 어느 국가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도 북한은 뭐냐. 김정은 체제, 김씨 체제를 유지할 거다. 3대 세습 체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체제를 한국까지 확대하겠다 하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대남 공작을 할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내에다가 간첩망을 만들고 이거를 확대하고 사실 지금까지 간첩망이 몇 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걸 계속 할 거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걔네들이 뭐 잠수함 이런 것도 침투시키고 뭐 무장공비 침투시키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고 특히 이제 사이버 테러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도 앞으로 계속해서 적화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도 공작을 할 거다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마무리하고 앞으로 저는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북한을 붕괴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탈북자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저는 여기 간첩들 몇 놈 잡는 것보다 저는 그걸 무너뜨리면 이게 다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을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좀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